제10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춘식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특히 오늘 이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이상구 박사님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 달에도 더 좋은 그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래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이신 이상구 박사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법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되는데, 법이라는 건 제일 좋은 게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다년간 강의 경험을 갖고 계신 이상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주제는 우리 기업하시는 대표님께서 최소한으로 뭐 알아야 될 그러한 필수 법률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원에 법을 모른다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본인에게 금전적 또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지고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법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법의 어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수변의 갈것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수자 변이죠, 그죠?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잘 흘러가는 것이 법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법자는 물이 흘러가듯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법의 어원이고요. 금년 2월 1일 현재로 법령 현황을 보면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한 1570여 개가 됩니다. 물론 뭐 오늘도 법이 제정되고 또 폐지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월 1일 현재를 보면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현재 살아있는 법률이 약 1570개입니다. 그때 이 1570개는 변호사들이 다 아느냐 하면 그거는 물론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시행령이 한 1800여 개, 그 다음에 총리령과 각부 장관이 이제 시행령을 만든 부령이 1400여 개,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한 350개 정도 해서 우리나라 현재 법령은, 즉 법률과 명령이라 하는데 한 5100개 정도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법을 이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한 1500여 개 된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많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하고 여러분의 계약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이죠. 즉 말해 저는 오늘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날에 7시 반에 CEO 법률 상식을 강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다. 그럼 우리 보통 보면은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전 대차 자연금 금전 대차 소비 대차 계약이라든지 하면 전부 다 왜 서면으로 만드느냐.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은 결국은 증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흔히 재판은 뭐 진부를 갖추는 진실과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가리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증거를 이제 잘 입증하는 쪽이 이제
승소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쨌든 이 계약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서면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에 제일 많은 것이 계약입니다. 물론 단독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와 같이 합동이라는 그런 합동 행위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체결 자유라든지 계약 상대방 선택이라든지 내용 결정이라든지 방식은 얼마든지 계약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어떤 법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계약이 정형화될 법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은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체결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을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사실을 보면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우리 예 박사님 부탁하신 것도 제가 이제 그 전문가분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시의 대표께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문을 요청하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약 상대방에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 벌을 이제 지급 요청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온 그런 이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심코 도장을 찍습니다. 내용도 보지도 않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면은 잘 넘어갑니다만 나중에 어떤 계약이 불이행돼 가지고 채무 불이행됐을 때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은 전문가들이 좀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서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부를 작성해 가지고 기명날인해서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또는 서명날인해서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를 기명날인하다 해서 계약이 무효하고 무효 소송이 돌았어요. 저는 사실은 뭐 단연간이는 강의를 하고 또 멘토링 컨설팅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며칠 전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구나. 서명날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명날인을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무효하고 무효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저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계약은 특히 법률 용어에 있어 가지고는 다르고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들에게 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라. 특히 이제 대리인이 왔을 때는 그 대리인이 그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이 또는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죠? 그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 내용의 사유질서라든지 계약서 내용은 뭐 참고를 하시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 좀씩 이제 우리 주의를 환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양식, 나중에 계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먼저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 명칭을 적고 그다음에 법인 소재지, 그다음에 대표이사. 반드시 법인은 대표이사의 기명과 날인 또는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왜? 대표이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반드시 법률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일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본인 성명 적고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식회사가 앞에 있는 경우 또는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이 혼재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면은 주식회사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뭐 같은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그건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무인 지문을 찍고 그 다음에 자필로 서명을 받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굳이 인감 날인을 안 하고 인감으로 자필 서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뭐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서 법인인감증 청구에만이 그 법인인감이 진정한 그 의사를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어떤 계약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법인이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뭐 전무나 대리인이 직원이 대리 참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임장을 진구하고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임장을 진구할 때는 이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계약서나 법률 문장을 작성할 때는 이거는 순서로 일반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은 주어, 그 다음에 일자, 상대방, 목적어, 행동 순으로. 예를 들면은 갑은 2020년 10월 10일까지 을에게 어떤 부동산을 목적어를 인도한다. 이런 형태를 적으면 상당히 자연스럽고 또 이해하기도 쉽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반대로 이렇게 적지 않고 2020년 10월 10일까지 갑은 을에게 뭐 어떤 부동산 인도한다면 조금 뭔가 좀 의식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다.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어, 행동순으로 이렇게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표이사를 보면은 어떤 그 법률 행위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공동대표이사일 경우에 그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의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게 허락이 있느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동대표이사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이 1인이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가 반드시 계약 체결할 때에 공동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죠? 뭐 순차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이사 중에서 이제 각자 대표이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공동대표이사든 각자 대표이사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각자가 그 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각자 회사를 대표해서 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속한 집행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 대표이사 제도를, 그다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면은 좀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계약서 제목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의향서, 양해각서, 뭐 어떤 제목이든 이 내용에 따라서 문서의 효력을 좌우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약관, 그죠? 은행 여신거래약관 또는 예금약관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은 약관이거든요. 그 약관은 명칭은 약관이지만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계약서 제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MOU라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설령 양해각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 내용이 있다면은 그는 계약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이 이제 우리가 성립을 하고 또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또 성립된 계약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만 계약을 효력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세 가지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법률 행위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존재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어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이런 요건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의사 무능력이다.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3살짜리다. 그럼 의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표시할 능력이. 그럴 경우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한 그 내용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다.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는 몇 시부터 미성년자입니까? 몇 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까? 네, 19세 미만이죠. 그죠? 19세 이상부터 이제 성년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20살부터 20세부터 해서 이제 한 살 내려가지고 19세부터 성년입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죠? 미성년자의 경우 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금치산자,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2013년 7월 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용어를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경우를 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법률 용어가 벌써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 종전의 한정 치산자, 그 다음 피특정 후견인, 이러한 당사자가 경우에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설리 있더라도 이 계약은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말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안 되는 그런 당사자가 존재한다 손치더라도 법률 행위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또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 예를 들면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A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B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그건 불법이죠. 그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은 설령 법률 행위 내용이 있더라도 그는 무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바늘을 찾아오면은 내가 돈을 1억 주겠다 하면 그는 효력이 없죠. 그건 실현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설령 법률 행위 내용이 있더라도 그는 무효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첫 계약.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첫 계약은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죠. 이런 계약도 무효라는 것이죠. 그 다음 법률 행위가 확정이 돼야 된다. 따라서 네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표시가 즉 말해서 내가 마음에 먹는 내심의 의사하고 밖으로 표출되는 그 표시된 의사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 그 일치가 되지 않고 불일치가 될 경우 예를 들면은 통정의표시. 통정의표시는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거죠. 서로 이제 통정해가지고 허위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무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사기라든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 다음에 착오로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존재한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무효라든지 취소 요건이 있으면 효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를 참 그냥 막 특별하게 개념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즉 무효와 취소는 사실은 이제 법률 용어로서 다르거든요.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 주장이 있어야만 효력이 없습니다.
아까 취소권자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입니다. 즉 말해서 19세 미만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성년이 되어버렸다면은 그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자가 취소 행위를 하면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무효일 경우에는 법률 행위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다음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 동안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 미성년자인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면은 취소하지 않는 기간에는 효력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취소입니다. 그다음 무효는 그대로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이거는 무효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소는 그대로 두면은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대로 유효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런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제가 아까 이제 그 대표자가 저한테 상담을 와서 이제 한 사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례를 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우리 민법에 보면은 민법 575조 1항에 보면은 계약금은 이제 해약금으로 이렇게 즉 말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그 내용은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한다. 이런 이제 법의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사고 싶지 않다 또는 팔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즉 말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이제 포기를 하고 매도인은 그 계약금의 2배를 주면은 계약이 해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이제 계약금은 그때의 계약금 해약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별도의 어떤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해약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이제 어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해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가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아까 예를 들듯이 부동산 계약을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원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계약금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상 회복을 다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잘못해 가지고 손해배상 의무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과연 매도인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함으로 즉 계약을 매매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인이 입은 손해가 얼마냐 그걸 증명을 해야만이 재판상 청구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증명할 사실은 근거도 없고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많이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이런 것입니다. 즉 말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 사례를 들면은 이런 이제 사항이 있겠죠. 자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할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원상복귀를 하는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액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증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손해배상 금액을 계약금으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서 위약금으로 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증거를 대지 않더라도 그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것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에 그는 손해배상 예정의역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금을 많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즉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과 손해 입은 금액을 이제 청구하는 쪽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증명하기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약의 위반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며 위약금이 대표적인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대표적인 조항, 위약금 조항 예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인해 가지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많이 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똑같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으로 하지 않고 1,000만 원을 한다 또는 2,000만 원을 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예를 들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이제 부동산 매매 대금이 1억이라 했을 경우에 보통 10%의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이제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1,000만 원을 하지 않고 꼭 1,000만 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체결했다. 그럴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어 가지고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놔 가지고 손해배상금으로 이제 3,0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일반 당사자 볼 때는 너무 손해배상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감액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가다할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당사자에 먼저 청구를 하고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감액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약금이 가다할 경우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매매금이 1억인데 1,000만 원을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손해액이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고 또 1,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만 지급하면 그는 손해배상액으로 그대로 성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약벌이라고 있습니다. 위약금의 또 다른 성질로서 위약벌입니다. 벌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위약금 이외에 위약벌을 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표자가 상담하러 온 그 사례가 아니 그 계약서에 위약금 말고 위약별로 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위약벌을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위약벌을 3,000만 원을 요구를 청구가 돌아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는 이 위약금 이외에 위약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채무 불이행을 하니까 상대방 쪽에서 위약금 이외에 위약벌 3,000만 원을 청구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위약벌은 법원에다가 감액 청구도 감액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 금액이 책정된 3,000만 원을 그대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위약금입니다.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적인 벌금의 일종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약벌은 위약금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지급은 물론 그 밖의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약벌은 감액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까 위약벌은 제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감액을 할 수 있지만은 위약벌은 감액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위약벌이 따로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위약벌을 계약서 조항에 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대표이사가 법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그런 대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벌은 계약서 조항에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약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계약 체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약벌의 금액을 감액할 수도 없고, 다만 너무 과도하다고 느낄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에 반해서 무효로 될지언정 감액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위약금은 많을 경우에는,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중소기업에 제가 그 경영 고문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위약금, 위약벌로 중요하고, 중요한 그 다음에 그 면책 조항도 중요합니다만은, 나중에 분쟁이 되었을 때에 관할 법원이 어딘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 당사자가 한쪽은 창원에 소재하고 한쪽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을 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분쟁을 해결한 소송 제기 법원이 어디냐 이겁니다. 자, 서울로 하자고 할 경우에는 창원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불리할 것이고, 그 다음 창원에 예를 들어서 창원지방법원도 하고자 할 경우는 서울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불리할 것이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소송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에 있는 계약 당사자하고 저희들은 창원에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을 했습니다. 중간 위치로.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을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관할 법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용금 증서가 우리가 사실은 차용금 증서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 만약에 부득이해서 친구나 지인이나 그다음 일반 친척들한테 자금을 대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자금 증서 빌려줄 때는 나중에 1년 후에 갚겠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갚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조항들은 대체로 다 작성을 합니다만은 6번이 이제 거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인 은행 같은 데는 반드시 있는 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 기한이 상실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자를 한 달간 연체됐다. 그 다음에 분할 상환 기간을 3회 이상 연체됐다. 라고 할 때는 채권자인 은행에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한이 상실된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당년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그대로 상환을 대출을 기일이 남아 있더라도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가지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그래서 기한 이익은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기간이 1년이라고 있으면 1년 동안의 그 기한 이익은 채무자는 1년간의 동안에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가지고 중간이라도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이렇게 기재를 해야만이 채무자가 대출 상환기일에 상환을 잘할 수 있고, 또 이자를 갖다가 뭐 매월 일정 기일에 납입을 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납입기일에 연체 없이 잘 납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항이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채무자가 좀 부담을 갖고 성실하게 상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 차임을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하면은 1일에 만약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약서의 작성이 거의 작성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서 1일날 임차료를 차임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5일이라도 지급 못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일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계약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자, 이자든 그다음에 차임이든 정한 기일에 예를 들어 매월 1일에 납부한다고 약정했을 때 1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적어도 한 3일 내지 5일은 여유를 두고 5일이 경과하면은 경과한 일수일에서 은행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계약을 하라는 이야기죠. 약정을 체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이나 채무자는 반드시 좀 부담을 갖고 납입기일에 임차료를 지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계약서 내용에 좀 삽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내용이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도장 대신 사인만 받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는 각자 도장이 나른 뒤에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칙이 있고 문서의 작성은 그 증빙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른 대신 사인만 받는 경우도 유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서의 기명날인, 서명날인, 그죠? 이런 부분들도 서명날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을 해야 되고, 기명날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그렇게 잘 챙겨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약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자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면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지만은 이유를 정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를 몇 프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사상 거리는 5%입니다. 그러나 상사상, 상법상의 법정 이유는 6%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지만은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 개인 사인 간의 약정 이자는 6%, 그 다음에 상인 간의 거래는 6%, 민사 간의 거래는 5%, 그리고 이제 상인들 간의 상거래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무조건 이자가 발생한다. 즉 법정 이자는 6%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절실하면은 노력할 것이고, 노력하면은 성공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시효 핵심 법률
지치게 돼서 모두 세미나를 마치고 혹시 제 강의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요 내용과 막 관련되지 않더라도 혹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예, 카메라 켜시고 손을 들어 주십시오. 많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한 건 대답을 다 해드릴 겁니다. 예, 질문이 없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질문 들어왔네. 예, 조세현 네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남은의 행정연구소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정말 재밌고 유익했고요. 정말 필요한 고맙습니다. 내용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네. 그 내용 그 말씀 들으면서 네. 이제 전문가의 그 조언이나 이렇게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전문가를 찾을 수 있으며 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문가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법률 전문가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 제 1차적으로는 본인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또 본인이 모르더라도 어떤 아시는 분을 통해서라도 이제 법률 전문가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으면은 그분을 통해서 좀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월요일 한 달에 한 번씩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주는 또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셔가지고 뭐 직접 상담을 하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자문을 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원에 같은 데 보면은 무료로 법률 상담하는 그런 또 일자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 그 상담 시간이 아마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은 이제 법원에서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예, 최승민 대표님. 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굉장히 1시간인데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되게 네, 이해하기 감사합니다. 쉽게 네네.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분께 몇 번 자문도 받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플랫폼 회원 또 고객분들한테 이용 약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자문비나 그런 걸 내면서 그 상대 이제 변호사님께 여쭙지 못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 하다가 법률 때문에 지키지 못해서 어그러지는 경우도 몇 번 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는데 음.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증명서라든지 만약에 이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분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용 약관을 올려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냥 우리가 자문받았으니까 이제 되는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지 한 번 더 어떻게 더 컨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플랫폼 약간을 이제 좀 검토도 해준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제 일반 소비자가 볼 때는 이제 변호사가 검토한 내용이라고 해야만 좀 안심하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 한 두서너 사람의 변호사의 이제 의견을 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약관이라든지 약정서라든지
그걸 좀 이렇게 최종적으로 작성하면 좋지. 여러 사람은 많은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약관을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진짜 100% 변호사가 자문을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그 강간 가실이 중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법률 자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소송을 재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변호사의 책임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은 지출을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죠. 지출하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뭐 또 비용을 받는다면은 또 변호사도 좀 이렇게 뭐 그냥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더 법률적 문제를 더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를 뭐 하지 않아도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또뭐 모집 수집하는 것도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혹시 다른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그 우선 방금 질문하신 최성민 대표님부터 예, 자기 회사 간단한 소개하고 아이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한 3분 정도 예, 많이 끝내주십시오. 3분이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합니다. 저는 고마워 브라더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워 브라더 하면 뭐야? 라고 많이 물어주시는데 저희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예를 들면 뭐 작게는 뭐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서부터 혹은 뭐 쇼핑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탁소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 뭐 미용실이나 네일샵 그렇게 각각의 업종에 맞게끔 개개인의 그런 플랫폼을 개인 마케팅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 기반에서 카카오톡에서 바로 열리고 또 카카오톡에서 주문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챗봇 기반의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마워 브라더라고 회사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뒤에서 서로 다 고객들이 연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플랫폼에 100명의 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개의 플랫폼이 모으면 10,000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10,000명 혹은 10만 명의 플랫폼 파워를 가지고서 각 사장님의 플랫폼에 광고를 실어드려서 그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요즘 같은 그런 테크 또 시대에 그런 뭐 쿠팡이야 배달의 민족이야처럼 한 플랫폼에 의존적인 게 아니라 각 사장님들께 그런 플랫폼 파워를 드릴 수 있고 온전히 그런 그런 게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박사님께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런 약관과 또 어떤 포인트에 대한 그런 또 저희가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굉장히 많이 요즘 이슈가 되는 참에 굉장히 좋은 기회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 고마워브라더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그 최동혁 대표님 오늘 완전 부상 투혼을 하고 계시는데 마스크 벗고 잠깐 얼굴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소개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예, 기침이 나서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최동혁 대표님은 주식회사 휴버트 시스템의 대표이사고요. 휴버트 시스템에서 하는 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비상 대피 통로 안내 표시판이죠. 비상구 표시판. 이거는 통상 전기 공급상의 문제 때문에 위에다 달아놨는데 이게 불 나가고 연기 나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휴버트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그 비상구 안내 그 표지판 이거를 바닥에다 대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기를 연결 안 해도 되도록 그냥 형광등 불빛만 갖고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전년도에 매출을 한 5억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창업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굉장한 그 뭐라나 영업력과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날이 유망한 기업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마스크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만의 향기 연구소 조세현 대표님, 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안녕하세요. 남한의 향기 연구소 조서현입니다. 이름처럼 저는 향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막 창업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코로나나 이거 환경적인 문제로 그 천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 추출물로 구성이 된 자연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해서 향기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고객님들의 매출까지도 증대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 준비 중에 있고 정부 지원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운영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가자분들과 뭐 서로 인사도 좀 나누고 시간은 지금 뭐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강의가 너무 명강이어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시간을 더 늘리시려면 늘리셔도 좋겠습니다. 예, 운영위원장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상구 박사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계약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부 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건데 너무 그 강의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박사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우리가 법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한 번씩 그 박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저 우리 저 박선율 교수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저 남해 지금 계시는 우리 이재범도 박사님도 좀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장민진 단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정우일 우리 회장님도 들으시고 뭐 하여간 여러 또 이제 기업체 계시는 그 대표님도 다 보시고 저 박재교 지점장도 들어오시고 하여간 반갑습니다. 오늘 하여간 축구도 하는데 빨리 일해 마시고 또 축구 보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참가하셔서 예, 뭐 구영덕 교수님도 뭐 저런 많이 들어오셨는데 예, 요런 이야기는 한마디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예, 손 들고 잠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예, 한 30초 예, 이 정도씩 한번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우일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하고 그 앞달 참석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인사하실 분 예, 이재범 박사님. 네,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에 지금 산림치유 파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나 경영연구소 소장님들, 대표님들, 그 직원들 복지, 복리 향상을 위해서 그 만약에 뭐 휴양이라든지 필요하면은 치유가 필요하면은 남해로 오셔가지고 저와 좋은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조수연 대표님, 연구소장님, 예, 아로마 테라피 쪽으로 해가지고 그 관심이 굉장히 있거든요. 연관된 사업이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게 됐습니다. 기회 될 때 제가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오늘 꼭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뭐 축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들 축구 보러 가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손 드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혹시 마지막 인사 말씀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달에 어떤 테마로 우리가 다시 강의를 할까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꼭 필요한 강의라든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수배를 해가지고 좋은 강사님 모시고 오늘처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이 박선율 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상구 박사님께 한번 감사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법률 강의만큼 세상에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상구 박사님 강의는 들으면 법률 강의가 재밌었나 싶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빠져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로 이건 법률을 이 정도로 강의해 주시는 분은 진짜 드뭅니다. 진짜 명강의를 해주신 이상구 박사님께 전부 다 마이크 켜시고 인사 한번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이상구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것으로 오늘 제10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